네, 오늘도 고요한 밤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강아지 꿀꺽 호랑이 줄줄이라는 처음 보는 전래동화입니다. 무의도식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걸 무의도식이라 하죠.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아지 꿀꺽 호랑이 줄줄. 옛날 옛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게으른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이 게으름뱅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고작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또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그러곤 쿨쿨 잠만 자는 거였어요. 하루는 게으름뱅이를 보며 참다 지친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게으름뱅이가 하는 말. 집신이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집신을 만들어 주었어요. 옷이 다 작아요. 어머니는 밤새 옷을 지었어요. 하는 수 없이 게으름뱅이는 꾸물꾸물 옷을 입고 왼발 한 짝 오른발 한 짝 집신을 신었어요. 그런데 헛간을 살피며 게으름뱅이가 하는 말. 뭐? 괭이가 없네요? 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벌러덩 눕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장 옆집에서 괭이를 빌려왔어요. 자, 이제 됐냐? 게으름뱅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죠. 곰지락대며 밖으로 나온 게으름뱅이는 마당을 한번 빙 둘러보더니 서 있던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구덩이를 파더니 방으로 가네요. 그러고는 윗목에 쌓인 똥을 구덩이에 붓고 파놓은 흙도 모두 넣더니 그 위에 깨를 한 섬 쏟아붓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구덩이에서 뾰족뾰족 새싹이 돋고 삐죽삐죽 잎이 나더니 깨나무가 무럭무럭 잘도 자랐어요. 깨나무가 구덩이를 빼곡하게 채우자 게으름뱅이는 슬렁슬렁 나와서는 깨나무를 하나만 남기고 모조리 뽑아버렸어요. 하나 남은 깨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아름드리 나무만큼 커진 깨나무는 살짝만 툭 쳐도 차르르 깨가 쏟아졌죠.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떨어진 깨가 마당에 가득 쌓이자 게으름뱅이는 기름을 짜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어찌나 많은지 수십 항아리를 모두 채우고도 남았죠. 그런데 게으름뱅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첫 번째 기름 항아리에 퐁 담갔다 쏙, 두 번째 기름 항아리에 풍 담갔다 쏙, 세 번째 기름 항아리에 폭 담갔다 쏙 빼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참기름에 흠뻑 젖어 미끄덩거리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칡덩굴로 긴 동아줄을 꼬더니 한쪽은 강아지에 다른 한쪽은 나무에 묶었죠. 잠시 후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흩어졌어요. 참기름 냄새는 배고픈 호랑이들이 코를 간지럽혔어요. 결국 냄새를 참지 못한 호랑이가 강아지를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호랑이 똥구멍으로 강아지가 쑥 나오는 거예요. 재빨리 다른 호랑이가 꿀꺽 강아지를 삼켰어요. 그러자 다시 똥구멍으로 쑥 강아지가 나왔죠. 꿀꺽 삼키면 똥구멍으로 쑥, 꿀꺽 삼키면 다시 똥구멍으로 쑥 강아지가 나왔어요. 미끄러워서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나 봐요. 어느새 긴 동아줄에 줄줄줄 호랑이가 꿰었어요.
주렁주렁 달린 호랑이들은 어쩔 줄을 몰랐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줄줄줄 졸졸졸 게으름뱅이를 따라갈 수밖에요. 호랑이 가죽을 내다 판 게으름뱅이는 부자가 됐어요. 게으름뱅이는 이제 뭘 하냐고요? 그야 뭐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또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그러곤 쿨쿨 잠만 잤지요. 자,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 이야기 진짜 웃겨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은 깨나무라고 해서 부르면서 이제 아름드리 나무로 이렇게 자라죠. 보면은 사람이 팔로 안았을 때 한 아름이라고 이제 아름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이제 저처럼 촌에서 자란 아이가 아닌 도시에서만 자라난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깨는 나무가 아니죠. 그냥 풀이에요. 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뭐 이렇게 잡초 같은 풀 말고요. 대가 이렇게 있는 그런 풀인데 뭐 나무처럼 대가 질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물론 약간 질기긴 하네요. 그냥 풀입니다.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깨는 나무에서 나온다 이거 읽고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콩이나 깨나 다 그냥 풀처럼 자라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그림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강아지를 나무에 여기다가 이렇게 참기름에다가 3번이나 담갔다 뺀 흠뻑 젖은 강아지를 이제 나무에다가 묶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와 이거 너무 불쌍하게 그려놨어요. 이거 나중에 별똥이 엄마도 지금 보이나요? 와 정말 난 동화책에서 본 그림 중에 가장 슬픈 가장 불쌍한 모습인 것 같아. 이야 너무 참 이게 창작 동화 같아요. 진짜 어떻게 옛날 전래동화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너무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겼던 포인트가 첫 번째 호랑이가 삼키자마자 이제 강아지가 쑥 나왔는데 그걸 두 번째 호랑이가 방금 어디서 나왔는지 봤을 텐데 바로 삼켜버리는 게 참 비유가 좋네요 진짜.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이와도 이렇게 구연동화를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이제 동물학대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거기에 좀 약간 예민해져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를 이제 참기름독에 빠뜨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호랑이 미끼로 그렇게 묶어놓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니까 괜히 아이에게 이렇게 뭐 잘못된 의식을 가르치지 않을까 하고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이렇게 종이로 그림을 그려서 오려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인형극을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사실 저희 부부도 이제 나중에 창작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하거든요. 별똥이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책으로 또 이렇게 별똥이 아빠 채널에서 한번 창작 동화 코너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어서 빨리 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 대로 조금씩 메모를 하고 있고 별똥이 엄마도 요즘에 그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별똥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조건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6번째 동화 강아지 꿀꺽 호랑이 줄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개구리 왕자입니다. 이거 그림 형제의 동화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똥이 아빠 채널 그 채널 아트라고 해요. 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면 맨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잠에 들면서 아이가 이렇게 동화 속 세상으로 떠나는 고래를 타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요. 뭐 4명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채널한테는. 근데 거기에 한 명이 개구리 왕자입니다. 아직 마법이 풀리기 전에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 형제의 역시 유명한 개구리 왕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는 아주 멋진 황금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가 연못가에서 황금공을 갖고 놀다가 그만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 내 황금공. 나 몰라. 내가 제일 아끼는 공인데. 공주는 연못가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오며 말했어요. 공주님, 왜 울고 계세요? 꽉깍! 내가 아끼는 황금공을 잃어버렸어. 공주가 울며 말하자 개구리가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그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그 대신에 저를 성으로 데려가 공주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해주세요. 또 침대에서 함께 재워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꽉깍! 공주는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가 싫었지만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주에게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연못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황금공을 찾아왔어요. 와, 찾았다! 공주는 너무 기뻐 황금공을 쥔 채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때였어요. 개구리가 환하게 웃으며 공주에게 말했죠. 공주님, 이제 저를 성으로 데려가 주세요. 개구리의 말에 공주는 울상이 되었어요. 공을 찾아준 건 고맙지만 징그러운 개구리를 데려가는 건 싫어. 공주는 황금공을 꼭 쥐고 성으로 뛰어갔어요. 공주님, 같이 가요! 공주님! 개구리가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공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 공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연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낮에 연못가에서 만났던 개구리였어요. 공주님, 약속대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야죠. 꽉깍!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임금님이 묻자 공주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공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공주야, 이 비록 하찮은 동물에게 한 약속이라도 네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단다. 공주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개구리에게 사과했어요. 개구리야, 아까는 미안했어. 들어와서 함께 식사해도 좋아. 공주는 자기 옆에 개구리를 앉게 했어요. 고마워요, 공주님. 개구리는 공주 옆자리에 올라앉아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둘러보았어요. 우와, 맛있겠다. 개구리야, 이 케이크도 좀 먹어보렴. 아주 맛있단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즐겁게 웃으며 개구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정신없이 먹어대는 개구리가 싫었어요. 식사를 끝낸 개구리가 공주에게 물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네요. 공주님의 방은 어딘가요? 너처럼 징그러운 개구리를 내 방에서 재워줄 수 없어. 다 먹었으면 그만 이 성에서 나가줘. 공주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주님, 벌써 저와 한 약속을 잊으신 건가요? 와각!
개구리의 말에 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들은 울고 있는 공주를 보며 마구 놀려댔어요. 아휴, 난 저렇게 징그러운 개구리는 딱 질색이야. 맞아. 그리고 아무리 황금공이 좋아도 개구리랑 그런 약속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아. 나 같으면 당장 개구리를 내쫓아버리겠어. 공주는 자신을 놀리는 언니들이 너무 밉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임금님이 울고 있는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야, 울지 말아라. 아무리 싫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단다. 개구리도 황금공을 찾아주겠다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공주는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공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 방에서 자도 좋아.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며 공주를 따라갔어요. 공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약속대로 너를 내 방에 데리고 왔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만은 안 돼. 너처럼 징그러운 개구리와 함께 잘 수는 없어. 그래, 저기 창가에 가서 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어요. 저를 침대에서 재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공주님, 부탁이에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난 지금까지 아무도 내 침대에서 재워준 적이 없단 말이야.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는 개구리를 벽에 내동댕이 쳤어요. 펑 소리와 함께 징그러운 개구리는 사라지고 갑자기 씩씩한 왕자님이 나타났어요. 공주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전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나쁜 마녀가 마법을 걸어 못생긴 개구리로 변했어요. 제 마법을 풀어주셔서 고마워요, 공주님. 왕자님은 무척 멋있고 늠름했어요. 하지만 전 마법을 풀어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개구리에게 함부로 대한 게 생각나서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공주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구리인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죠. 또 공주님의 방까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제 마법은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공주님 덕분에 풀렸답니다. 공주님,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공주는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였어요. 얼마 후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왕자의 나라로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여기 입장동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주 개구리 있을 테고, 언니들 입장. 언니들 얘기가, 공주가 저렇게 개구리를 싫어하는데 굳이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참, 그 딸들이 다 똑같네요, 진짜. 약속을 아주. 이 개구리 왕자는 저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동화책은 영어 버전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잤는데, 제가 영어를 아직 모를 때여가지고 몇 단어가 잘 알아듣는 게 없을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요. 저희 때는 영어는 중학교 가서 배우는 거였거든요. 저도 알파벳을 중학교에 가서야 소문자까지 다 알게 되었고요. 근데 자주 들어서인지 이 개구리 왕자 노래가 기억이 나요. 개구리가 Princess, Princess, remember your promise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나 이거 영어 조기교육 해도 되겠는데요? 진짜 엄청 오래전에 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불렀던 게 나중에 영어를 알게 되니까 약속을 기억해라 공주야 뭐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개구리 왕자를 다시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개구리가 왕자라 해야죠. 참 속도 좋네요. 진짜 너무
미루고 미루다가 아주 진짜 안 지키려고 별 용을 다 쓰다가 마지못해서 지킨 약속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지간히 예뻤나? 내동댕이 쳐가지고 어떻게 뭐 우연찮게 마법이 풀렸는데 그걸 또 청혼을 하네요. 바로 또 뻔뻔하게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공주도 그렇고 참. 물론 이게 짧은 동화로 만들다 보니까 많이 생략이 됐고 각색이 됐겠죠. 네, 원래 제가 알고 있던 동화는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를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재워주는 것까지 막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가지고 싫어했던 거로 기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황금공을 받자마자 이제 개구리가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네. 저희 채널 아트를 다음번에 바꿀 때는 마법에 풀려서 왕자님 모습으로 된 개구리를 올려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봤던 47번째 동화 개구리 왕자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며느릿감 시험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이거 예전에 본 것도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전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자, 며느릿감 시험.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김진사에게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사의 아들은 상투틀 나이가 되어도 도통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한 번은 아들이 도라지 한 뿌리를 사들고 와서 불로장생 산삼을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한 냥도 안 되는 도라지를 100냥이나 주었다니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뿐인 자식이 거지가 되겠구나. 아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던 김진사는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구한다는 방을 써붙이는 것이었죠. 며느릿감 구함. 쌀 한 말로 석 달을 살아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요. 김진사. 김진사가 며느릿감을 구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며느릿감 시험 얘기뿐이었죠. 그날부터 김진사 집 앞에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처녀들로 북적북적댔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문전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오나봐요. 여기가 김진사 댁인가요? 며느리를 구한다길래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은 쌀 한 마리면 넉 달도 살아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살집 통통한 부잣집 딸이 첫 번째로 며느릿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김진사는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이 쌀로 석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네. 야, 그래도 몸종도 붙여주네요. 이것쯤이야.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식은 죽 먹기지. 부잣집 딸은 작은 보자기들을 꺼내더니 쌀을 한 숟가락씩 나눠 담았어요. 그러고는 하루에 보자기 하나에 있는 쌀로 밥을 지으라고 했죠. 하지만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양으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루를 먹겠어요. 결국 부잣집 처녀는 사흘도 못 가서 아이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소 하더니 다음날 아침 주랭랑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젓가락처럼 깡마른 처녀가 며느릿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처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작정 버텼어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처녀와 몸종 부부는 온종일 쌀 한 톨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죠.
결국 두 번째 처녀도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엎혀서 돌아가야 했죠. 세 번째 처녀는 얼굴 고운 처녀였는데 하는 짓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굶으면 얼굴이 상한다며 밥을 혼자 다 먹고, 피부를 곱게 한다며 귀한 쌀을 빻아 얼굴에 발랐죠. 그 희한한 처녀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화가 난 몸종 부부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우르르 몰려왔던 처녀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만 남았어요. 농부의 딸은 김진사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했어요. 저같이 가난한 처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렴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야 며느리로 삼겠네 하면서 처녀에게도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쌀 한 말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쌀들이 이렇게 나무에 열매처럼 이렇게 막 열려 있고, 뭐 각종 장신구들, 뭐 맷돌도 있어요. 뭐 부채도 있고, 엽전이 한가득 든 상자도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처녀는 온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엿새도 못 넘겨요. 몸종 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밥을 지어 몸종 부부와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처녀는 나무를 캐다 팔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몸종 부부도 열심히 처녀를 도왔지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창고를 둘러본 김진사는 쌀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녀는 당당히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나저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똑똑한 색시를 만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 김진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나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쌀을 주고 이렇게 살아보라 했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를 주면서 뭐 장사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세 사람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읽은 거라서.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돈을 묻어두었다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고, 돈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잃은 사람이 있었고, 뭐 장사로 불린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기 보면은 쌀을 이제 얼마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말 뭐 몇 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피 그 개념이 잘 이렇게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쌀 정말 많이 먹었대요. 그 옛날에 머슴밥이라고 하던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밥그릇에 이렇게 높게 고봉으로 쌓으면 머슴밥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냉면 그릇이라면 약간 좀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그릇 이상 되는 대접에다가 쌀을 이렇게 많이 쌓았대요. 물론 그때의 쌀과 지금의 쌀이 영양가가 많이 달라서 뭐 헛배가 불렀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역사, 그러니까 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로는 임진왜란 때 일본 이제 왜군의 식량 창고를 이제 몰래 염탐을 했는데, 이제 그 염탐을 하고 온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쌓여 있는 거 보니 일주일도 못 버티겠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일본군에게는, 그러니까 당시 왜군에게는 한 달을 넘게 지낼 수 있는 군량미였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식을 하던 그 외나라 사람들과 가뜩이나 많이 먹었던 이 대식의 민족 우리나라가 서로 그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생겼던 참 안타까운 해프닝인데, 요즘에 뭐 먹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위통은 진짜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데요. 이때는 훨씬 더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쌀을 주면서 이제 버텨보라 한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는 쌀로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현명한 시험 같아요.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게 만들고, 하지만 그 문제에 그걸 던져주지는 않는, 괜찮은 시험 같았습니다. 뭐 오늘날에 이렇게 며느리감을 시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진사 아버지 김진사, 이 사람의 이렇게 시험은 좀 현명한 시험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 했다는 거 보면 별로 괜찮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자기가 잘 키웠어야죠. 저희 부부도 이제 별동이를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기로 잘 키워야겠습니다. 자, 오늘 48번째 동화 며느릿감 시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동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동화죠. 아마 내용까지도 이번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책으로도 읽으셨을 테고,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뮤지컬로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아주 유명한 동화죠.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 뭐 그림 형제도 워낙 유명하고 백설공주도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설공주. 흰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장미처럼 빨간 입술을 한 아이였죠. 흰눈처럼 예쁜 우리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러야지. 하지만 백설공주를 낳은 지 얼마 뒤에 왕비는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어요. 새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질투심이 많았어요. 왕비는 요술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묻곤 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사실만 말하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만족했어요.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나날이 아름다워졌어요. 하루는 왕비가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질투심으로 화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 아무도 모르게 없애고 오너라.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차마 백설공주를 해칠 수는 없었어요. 공주님, 새 왕비님이 공주님을 해치려고 해요. 그러니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아셨죠? 사냥꾼은 혼자 왕궁으로 돌아가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똑똑똑.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크기가 작았죠. 의자가 7개 있는 식탁이 있고, 그 식탁 위에는 접시와 수저가 7개씩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방 안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어머나, 아주 조그만 침대가 있네.
백설공주는 7개의 침대에 차례차례 누워보았어요. 그랬더니 7번째 침대가 공주에게 꼭 맞았죠.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어. 백설공주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어두워지자 오두막집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바로 7명의 난쟁이들이었어요. 7 난쟁이들이 7개의 작은 초에 불을 붙이자 집안이 환해졌어요. 아, 누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백설공주를 발견한 7번째 난쟁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자 모두들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다. 어디서 온 누구일까? 난쟁이들의 소곤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는데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백설공주의 말에 7 난쟁이들이 모두 함께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7 난쟁이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처럼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주었어요. 아침이면 일을 하러 나가는 7 난쟁이들에게 뽀뽀도 해주었죠.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는 행복했어요. 물론 백설공주와 함께 사는 7 난쟁이들도 행복했답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새 왕비가 요술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숲속 7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죠. 요술거울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못된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야겠어. 새 왕비는 비단끈을 파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숲속 오두막집으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비단끈 사세요. 아주 고운 비단끈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설공주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 손으로 짠 고운 비단끈이랍니다. 허리에 메어 보구려. 새 왕비는 비단끈으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꽉 묶어버렸어요. 숨이 막힌 백설공주는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름답다고? 어림없지. 새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 백설공주를 살펴보던 난쟁이들이 허리에 묶인 비단끈을 풀자 공주가 눈을 번쩍 떴어요. 난쟁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한편 새 왕비도 백설공주가 살아난 걸 알았어요. 요술거울이 말해주었거든요. 새 왕비는 이번엔 머리빗 장수로 변장했어요. 아가씨, 예쁜 머리빗이 있답니다. 한번 빗어봐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의 머리에 독 묻은 빗을 꽂았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이 이번에도 공주의 머리에서 독이 묻은 빗을 찾아 빼내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깨어났어요. 다음날 거울을 보던 새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이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니? 새 왕비는 사과장수로 변장을 하고 다시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사과 사세요.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백설공주는 이번만큼은 쉽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안 돼요. 난쟁이들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참 의심이 많은 아가씨군요. 자, 맛이나 보세요. 새 왕비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독이 없는 파란 쪽은 자신이 먹고 독이 묻은 빨간 쪽은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향긋한 사과향에 끌려 백설공주는 사과 반쪽을 받았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삼키려는 순간 백설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해가 질 무렵 일곱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공주님이 또 쓰러지셨어? 하지만 이번에는 비단끈도 머리빗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도저히 땅에 묻을 수가 없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위해 유리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리관을 나무 그늘 밑에 두고 날마다 백설공주를 보며 슬퍼했어요. 한편 왕궁으로 돌아간 새 왕비는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물론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시죠. 못된 새 왕비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숲으로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자가 백설공주의 유리관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여전히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죠. 오,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일곱 난쟁이에게 부탁했어요. 백설공주를 나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왕궁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난쟁이들이 유리관을 옮기기 위해 관을 들어 올리려다 실수로 유리관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유리관이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공주님이 살아났다! 살아났다고! 일곱 난쟁이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쳤어요. 왕자도 너무 기뻐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네, 왕자님. 백설공주의 두 볼은 어느새 빨간 사과처럼 되었어요. 드디어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못된 새 왕비도 이웃나라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죠. 왕자의 아리따운 신부가 바로 백설공주란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누군가 뜨겁게 달군 쇠구두를 새 왕비 앞에 놓았어요. 새 왕비의 눈에는 그 구두가 아름다운 황금 구두로 보였어요. 뜨거워! 뜨거운 쇠구두를 신은 새 왕비는 쉬지 않고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 동화 어제 읽었어요. 어제 별똥 엄마가 이제 잘 무렵에 이렇게 읽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드는 무렵에는 저희 부부가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잠에 드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루의 피로가 다 이제 목에 쌓여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녹음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이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다음 날입니다. 다시 이렇게 목이 그나마 괜찮을 때 이렇게 다시 읽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입장동화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요술거울 입장이 좀 흥미롭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요술거울이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눈치 없이 그렇게 좀 숨겨주기라도 하지. 사냥꾼처럼. 사냥꾼은 거짓말을 해서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했잖아요. 실제 뭐 다른 책인지 그게 원작인지 모르겠지만 사슴인가 다른 짐승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백설공주의 심장이라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요술거울은 그런 노력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게 그냥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심지어 숲속 난쟁이 집에 있다고 얘기까지 해주니까 참 얄밉긴 한데 입장동화에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요 라고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낳는다 하잖아요. 입장이 이해는 돼요. 그리고 요술거울은 사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요술거울을 탓할 게 아니죠. 세상에 백설공주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직접 난쟁이 집에 사는데 와서까지 죽이려 했던 걸 보면 세상 어딘가에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가서 그렇게 없애려고 했을 텐데 그 비뚤어진 자존감이 문제였죠. 저희도 이제 딸아이를 갖게 될 텐데 곧 태어나니까요. 물론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싶어,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가장 예쁘길 바라고 예쁘게 봐주길 바라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내용을 다 아시면서도 또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시는 것 같아요. 별똥이 아빠 채널을 들으시면서 모르는 동화를 하나 더 알아간다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또 아는 동화도 또 새롭게 한번 잊고 있던 부분을 다시 기억해낸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동심으로 읽었던 때와 지금의 내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어떤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49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한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채널을 연 지 처음으로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어쩌면은 한 며칠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잘 지나가기를 바라봐야죠. 자, 오늘의 동화는요, 하늘에 있는 밭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제목이고,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늘에 있는 밭.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어린 나이에 출세하여 먼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죠. 이웃나라의 끝도 없이 넓은 땅과 크고 으리으리한 집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자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다 크다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젊은이의 감탄에 우쭐해진 이웃나라 관리는 젊은이를 더 놀래주고 싶었어요. 어서 가자 해. 더 구경을 시켜주겠다 해. 관리는 젊은이를 재촉하며 앞장섰어요. 자,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관리가, 이 사람이 관리인가 보죠? 자, 아마 중국의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서둘러라 해. 워낙 넓어서 빨리 가야 볼 수 있다 해. 관리의 말에 젊은이는 입을 삐죽였어요. 이 잘난 척이 끝이 없군. 그나저나 넓기는 정말 넓구나. 땅이 이렇게 넓으니 얼마나 좋을꼬. 얼마나 갔을까? 관리가 수선을 떨며 소리쳤어요. 저기 봐라 해, 저기. 젊은이는 관리의 손가락을 쫓아 목을 쭉 빼고 바라보았어요. 야, 이게 정말 명나라 때인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야, 자, 이거 넘겨보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동화 중에서 스케일이 가장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드리네. 우와!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렇게 긴 성은 처음 볼 거다 해. 이렇게 높은 탑도 처음 봤을 거다 해. 관리의 자랑에 젊은이는 슬슬 속이 꼬였어요. 자,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다음날 이웃나라 관리는 온갖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젊은이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방 물만 들이켰어요. 그러자 관리가 콧수염을 쓱 훑으며 비웃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 별별 음식이 다 있다 해. 너희 나라는 땅이 좁아 이런 음식 없을 거라 해. 마침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지 못하고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우리나라는 하늘에 밭이 있어. 하늘에 있는 밭이라고 해? 그렇소. 우리나라에는 하늘에 밭이 있어. 나 그거 보고 싶다 해. 내일 당장 보러 가자 해. 결국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이를 어째?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이구,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꼬.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섰다 앉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어댔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 대관절 그 왜 그러는 게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일을 어쩌누?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길로 아버지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릴 테니 실컷 웃고 즐기십시오. 노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잔치를 즐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젊은이는 마을 아이들을 모두 모았어요. 얘들아, 슬프게 울어다오. 그러면 먹을 것을 잔뜩 주마. 아이들이 훌쩍훌쩍 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날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어요. 자, 어서 갑시다. 관리들은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어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 무슨 잔치인가 해? 그러자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에서 오늘 아침 돌아온 노인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앞에 60년이 걸린다오. 어려서 밭에 일하러 갔다가 6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어찌 아니 기쁘겠소. 순간 이웃나라 관리들이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60년이라고 해? 갑자기 관리들의 걸음이 슬슬 느려졌어요. 어서들 서두르시오. 갈 길이 멀다오. 젊은이는 종종 걸음을 치며 재촉했죠. 또 얼마쯤 가다가 엉엉 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왜 울고 있나 해? 젊은이는 코를 훌쩍거리며 눈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갈 아이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앞에 60년이 걸리니 지금 가면 노인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 아니오. 그러니 어찌 아니 슬프겠소. 젊은이의 말이 끝나자 이웃나라 관리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나는 안 간다 해. 하늘에 있는 밭 구경 안 간다 해. 새파랗게 질린 관리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제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웃나라 관리들이 떠나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 땅은 이웃나라에 비해 작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 왜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였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다른 나라의 겉모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곧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로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훗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이거 읽었는데도요, 너무나 낯설었어요. 처음 읽는 동화예요. 뭐 별똥의 엄마도 처음 들어보죠? 네. 중간쯤에 잠들었어요.
자, 이제 이게 보니까 내용이 과거에 이렇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역이 있었던 그 오갔던 그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당시를 미루어 봐도 뭐 생각을 해보는데 당연하겠죠.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기들이 천자의 나라고 동쪽에 있는 제후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자의 나라, 천자인 황제는 노란색 옷을 입었고, 그 황제의 아래에 있는 제후국들의 왕은 다들 이제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왕의 복식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그래도 외교적으로 굳이 그 자존심 때문에 막 맞붙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래 그럼 제후국 하련다, 대신 건드리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역사적으로 잘 영토를 지켜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렇죠. 이 중화사상은 참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보고 있으면 살짝 좀 얄밉기는 해요. 배알이 꼴린다고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같이 보여줬으면 덜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내용이 참 기지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에 있는 밭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가보겠다고 그렇게 관리들이 이제 같이 떠나니까 아버지의 기지가 대단하네요. 일단 나중에 아들을 꾸짖더라도 일단은 뭐 그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또 이게 국가적인 좀 자존심이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고, 너 이제 가면 너 못 와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이렇게 해결을 해내는데, 네, 참 기지가 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읽어봤는데 중간에 한번 몇 번 멈췄어요. 사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물을 마시면서 해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빨리 감기가 낫길 바라면서요, 목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50번째입니다. 자, 50번째 동화, 전래동화 하늘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어제는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 건너뛰었는데요. 약을 먹었더니까 그래도 조금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동화는요, 곰새말이라는 동화인데 톨스토이의 책이네요. 처음 보는 건데, 뭐 처음에 이 책 별똥이 엄마가 꺼내왔을 때 동요 곰새말이에 그건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동요 곰새말이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으쓱으쓱 잘한다가 끝이니까. 톨스토이는 아주 유명하죠.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이제 러시아 3대 문호인데, 뭐 바보 이반은 저 이제 읽어봤어요. 우리 동화집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다면은 조만간, 예를 들어서 오늘이 51번째니까 53번째쯤에 바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곰새말이. 어느 마을에 골디락이라는 금빛머리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골디락은 꽃향기가 가득한 숲으로 놀러갔어요. 예쁜 꽃을 한아름 꺾은 골디락은 나풀나풀 날아가는 나비를 따라다니다 맛있게 생긴 산딸기를 보게 되었어요. 우와, 새콤달콤한 게 정말 맛있다. 골디락은 산딸기가 있는 곳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지? 너무 깊이 들어왔나 봐. 한편 깊은 숲속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담한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뚱뚱하고 커다란 아빠곰이랑 날씬하고 조금 큰 엄마곰이랑 귀염둥이 아기곰이 살고 있었죠. 곰 가족은 죽그릇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파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그릇은 아빠곰 그릇,
빨간 꽃무늬가 있는 중간 크기의 그릇은 엄마곰 그릇, 노란 야구곰 그림이 있는 조그만 그릇은 아기곰 그릇이었답니다. 곰 가족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투박한 낚싯대가 그려진 커다란 의자는 아빠곰 의자, 예쁜 꽃이 그려진 중간 크기의 의자는 엄마곰 의자, 빨간 야구 모자가 그려진 조그만 의자는 아기곰 의자였어요. 곰 가족은 잠을 자는 침대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맛있는 꿀단지가 새겨진 커다란 침대는 아빠곰 침대, 예쁜 하트가 새겨진 중간 크기의 침대는 엄마곰 침대, 달콤한 초콜릿이 새겨진 조그만 침대는 아기곰 침대였어요. 이른 아침 엄마곰은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살짝 맛을 본 아빠곰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너무 뜨겁군. 어머, 뜨거워라. 엄마곰은 너무 뜨거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 뜨거. 아기곰은 혀를 내밀며 말했어요.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이나 다녀올까? 아빠곰이 말했어요. 한편 길을 잃어버린 골드락은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덤불숲 사이에 있는 작고 예쁜 오두막집을 보게 되었죠. 똑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골디락은 활짝 열린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무도 없네? 집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골디락은 냄새를 따라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릇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배가 너무나 고팠던 골디락은 아주 커다란 그릇에 있는 죽을 조금 먹어보았어요. 아, 뜨거! 이건 너무 뜨거워. 중간 크기의 그릇에 있는 죽도 먹어보았어요. 에이, 이건 너무 식었네. 이번에는 조그만 그릇에 있는 죽을 먹어보았어요. 와, 이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먹기에 딱 좋은걸? 골디락은 조그만 그릇에 있는 죽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부른 골디락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쪽 벽에는 의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골디락은 커다란 의자에 앉았어요. 아야, 이건 너무 크고 딱딱해서 불편해. 골디락은 중간 크기의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이건 너무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서 불편하네. 골디락은 조그만 의자에도 앉았어요. 이건 딱딱하지도 푹신푹신하지도 않아서 앉기에 딱 좋은걸? 의자에 앉은 골디락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지요. 의자도 우지끈 부서져 버렸답니다. 골디락은 투덜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골디락은 커다란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베개가 너무 높아 꼭 서 있는 것 같잖아. 중간 크기의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발 놓는 곳이 너무 높아 마치 거꾸로 서 있는 것 같네. 골디락은 조그만 침대에 누웠어요. 여긴 베개도 높지 않고 발 놓는 곳도 높지 않아서 아주 편한걸? 침대에 누운 골디락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린 채 말이죠. 조금 뒤 산책을 나갔던 곰가족이 들어왔어요. 배가 고팠던 곰가족은 얼른 식탁 앞에 둘러앉았죠. 누가 내 죽에 손을 댔네? 아빠곰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어머, 내 죽도 누가 만진 것 같아요. 엄마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내 죽은 하나도 없어. 누가 다 먹어버렸나 봐. 아기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위를 둘러본 곰가족은 의자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도대체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지? 화가 난 아빠곰이 커다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누가 내 의자도 만졌네. 놀란 엄마곰은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를 망가뜨렸어. 아기곰은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2층으로 올라간 곰 가족은 베개가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던 거지? 잔뜩 화가 난 아빠곰이 아주 커다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누가 내 침대를 만졌네. 깜짝 놀란 엄마곰은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아기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고온히 잠을 자던 골디락은 곰 가족의 이야기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빠곰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줄 알았죠. 엄마곰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답니다. 아기곰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이다가 살며시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곰 가족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곰이다. 깜짝 놀란 골드락은 창문 너머로 뛰어내렸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곰 가족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곰 가족은 금빛머리 소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아빠 곰은 왜 이렇게 집안을 어질러 놓았는지 궁금했고, 엄마 곰은 죽이 맛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아기 곰은 자기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곰 가족은 이미 멀리 도망쳐버린 골드락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되게 뜬금없이 끝났는데 그래요. 잘 도망쳤죠. 가면 안 되는 집이었죠. 이거 죽어요 정말. 산에서 곰을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라잖아요. 포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인데 이거 아이들한테 괜히 이렇게 곰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요즘처럼 곰을 이렇게 직접 만날 일이 없는, 요즘은 다르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이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죠. 뭐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또 쓰는 의자, 침대 등이 다 이렇게 각각의, 요즘에 아마 싫어할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고정된 성역할을 좀 부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런 동화는 요즘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은 부모,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합의하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동화 자체는 과거에 이 동화가 만들어질 때 그때의 기준으로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와 비교해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비판을 하기보다는 말이죠. 아까 여기 처음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 세 마리 왜 새끼 곰이 한 마리밖에 없지?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린가? 이런 생각하다가 침대가 아빠 침대, 엄마 침대, 아이 침대 이렇게 엄마 곰, 아빠 곰 따로따로 침대 쓰는 거 보고 네 동생은 더 안 태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부부곰은 한 침대에서 자야죠. 더 큰 침대를 마련해서. 아빠 곰이 잠버릇이 심한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랬나? 네, 참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동화입니다. 자, 오늘 51번째 동화 톨스토이의 곰 세 마리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냄새 맡은 값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오늘까지도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좀 평소와 다르게 좀 거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코감기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를 바랍니다. 자, 안하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옛적에 마음 착한 가난뱅이 농부와 심술 많은 부잣집 영감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둘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죠. 가난한 농부는 워낙 부지런해서 꼭두 새벽부터 주먹밥을 싸서 일을 나갔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반면 부잣집 영감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서 눈곱을 닦았죠. 그리고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서는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오늘은 누구 것을 빼앗을까?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일을 나가다가 가마니를 뒤집어 쓴 형제를 만났어요. 농부는 형제에게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모두 내주었지요. 배가 고파 보이는데 이거라도 드시게. 이렇게 늘 가진 것을 모두 내주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요. 한편 부잣집 영감이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씨암탉 한 마리가 총총총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감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 씨암탉을 번쩍 안았죠. 내 집에 들어왔으니 요 씨암탉은 내 걸세. 이렇게 늘 남의 것을 빼앗으니 놀고 먹어도 부자일 수밖에요. 뉘엿뉘엿 해가 기울자 가난뱅이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요란한 소리가 났죠. 휴,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 농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농부가 부잣집 담벼락을 지날 때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농부는 코를 벌렁거리며 침을 꼴깍 삼켰어요. 어휴, 냄새가 좋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냄새라도 실컷 맡자. 농부는 목을 쭉 빼고 부잣집 담을 넘어다 봤지요. 그때 장독 깨지듯 크랑크랑한 목소리에 농부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누가 공짜로 냄새를 맡는 게냐? 아이고 엉덩이야. 냄새도 못 맡소? 이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심리 밖까지 내가 직접 걸어가서 이리 들척 저리 들척 고르고 또 골라 10냥이나 주고 사온 귀하디 귀한 생선이라네. 그러니 공짜로는 냄새도 못 맡지.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내게. 가난뱅이 농부는 기가 막혀 눈만 껌뻑껌뻑 마른 침만 꿀꺽 삼켰어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얼른 냄새 맡은 값을 내놓게. 영감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농부는 그만 내겠소. 내일 내겠소. 하고 약속을 하고 말았죠. 그날 밤 가난뱅이 농부는 한숨을 푹푹 쉬며 가족들에게 부잣집 영감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냄새 맡은 값 단량을 어찌 마련할꼬. 아내는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엽전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사상 보려고 모은 단량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 이 돈이라도 갖다 주구려. 내 실수로 아버님께 불효를 하는구먼. 농부와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농부의 아들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자, 그 좋은 생각이란 게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엽전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고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그 옆에는 엽전이 가득 든 괴짝과 도깨비방망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에 미끼 대신 엽전이 달려있어요. 잉어 3마리가 이제 그걸로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고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음날 농부의 아들은 어머니가 준 엽전을 들고 부잣집 영감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부잣집 영감이 코앞에 서서 짤그랑짤그랑 엽전을 흔들어댔죠. 어르신, 돈소리 들으셨죠? 냄새 맡은 값 치르러 왔던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얼굴이 벌겋게 열이 올라 소리쳤어요. 냄새 맡은 값은 치르고 가야지. 어르신, 저희 아버지는 생선 냄새만 맡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값 역시 받지는 말고 소리만 들으셔야죠. 영감은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아들의 지혜로 무사히 제사를 지내게 된 농부는 그 후로도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좀 짧네요. 우리 이거 전래동화에 흔히 쓰이는 소재죠. 부잣집 영감의 욕심을 넘어서서 그 더 심하게 억지까지 부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에 불리는데 급급한 부잣집 영감을 그 사람의 논리를 더 씌워서 이제 통쾌하게 골려주는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담장 너머로 넘어간 뭐 감 얘기도 있었고, 나무 그늘 가격을 이제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부자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냄새네요. 생선을 열량 주고 샀다는데 냄새 맡은 값은 단양. 그리고 약간 더 통쾌한 얘기가 뒤에 나오길 좀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부자가 당하는 거는 안 나와요. 그냥 농부가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것 정도로만 끝나고, 약간 권성징악에서 이 징악이 빠지니까 약간 좀 밋밋하고 뭔가 좀 아쉽네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유로 더 씌워서 이제 오히려 내놔라, 더 크게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하긴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끝이 없겠죠. 게다가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끄는 싸움일수록 가진 자가 더 유리하게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52번째 동화, 전래동화 냄새 맡은 값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뭐 엄두도 못 낼 상황이어서 그냥 쭉 쉬었어요. 중간에 그래도 좀 목이 그나마 괜찮을 땐 좀 읽어보려 했는데 그게 또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별똥이 엄마도 아주 오랜만에 동화를 듣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동화는요, 키플링의 정글북이에요. 우리 이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원작자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 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키플링이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중국, 일본, 미국, 뭐 인도 등으로 여행을 하고, 특히 뭐 인도 해양, 밀림, 야수 등을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했대요. 알만한 작품은 정글북밖에 없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글북. 뭐 아시다시피 모글리 빼고는 다들 짐승들이죠. 인도의 시오니 산에 밤이 찾아오자 늑대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서 일어나. 달이 떴다. 사냥을 나가야지. 아빠 늑대가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덤불 사이에서 사람의 아이가 나타났어요. 사람이다. 어린아이야. 아빠 늑대는 공격하려다 말고 소리쳤어요. 어린아이는 동굴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엄마 늑대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아빠 늑대는 아이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늑대는 아이를 살피며 말했어요. 정말 조그맣고 털도 없네요. 어머, 내가 무섭지 않은가 봐요. 아이는 새끼 늑대들 사이를 비집고 엄마 늑대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엄마 늑대가 아빠 늑대에게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절름발이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내 먹이를 내놔. 그 녀석은 내가 잡았어. 우리 집에 온 이상 그건 안 돼. 아빠 늑대가 소리쳤어요. 시어칸,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아빠와 엄마 늑대가 함께 으르렁거리며 화를 내자 시어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말했어요. 너희 부족이 과연 사람의 아이를 받아줄까? 결국 그 아이는 내 먹이가 될 거야. 시어칸이 돌아간 후 아빠 늑대는 아이의 이름을 모글리라고 지어주었어요. 며칠 뒤 아빠 늑대는 부족회의에서 모글리를 소개했어요. 이 아이는 모글리입니다. 벌거숭이 개구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러자 족장인 아켈라가 말했어요. 부모 외에 다른 동물 둘이 더 찬성해야 한다. 사람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쳐 보겠어요. 갈색곰 발루가 곧바로 찬성했어요. 발루는 새끼 늑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이어서 흑표범 바기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나도 찬성합니다. 발루와 바기라가 찬성을 한 덕분에 모글리는 늑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사용하는 동물들만의 암호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바기라가 발루에게 물었어요. 발루, 도대체 정글의 암호라는 게 어떤 거야? 그렇게 궁금하면 모글리에게 직접 들어봐. 모글리, 맹수들에게 하는 암호가 무엇이지?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럼 새에게 하는 암호는? 모글리는 맹수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한 다음 솔개의 울음소리를 냈어요. 뱀에게 하는 암호는? 모글리는 뱀처럼 휙휙 소리를 냈어요. 정글의 암호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모글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모글리는 원숭이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모글리, 원숭이들은 정글의 법칙을 어기는 부족이란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지 말거라. 하지만 모글리는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모글리는 원숭이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바기라와 발루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할 텐데. 마침 그때 솔개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리고 솔개의 울음소리를 내자 솔개가 다가왔어요. 모글리의 부탁을 받은 솔개는 곧장 바기라와 발루에게 날아갔어요. 솔개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바기라와 발루는 비단뱀 카아와 함께 모글리가 갇혀있는 성으로 향했어요. 성 근처에 도착하자 바기라가 카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넌 동쪽 벽으로 돌아가서 공격하는 거야. 곧이어 바기라와 발루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기라와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우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이 모글리를 탑 위로 끌고 가 코브라가 우글거리는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죠. 모글리는 재빨리 암호를 말했어요.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씩씩씩씩. 그러자 입을 벌리고 달려들던 뱀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바로 그때 카아가 동쪽 성벽 꼭대기에 나타나 원숭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카가 나타났다. 카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라. 우기기 우기기. 카아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라 하며 비단뱀 카아를 본 원숭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바기라가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시어칸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부족들은 시어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그 무렵 시어칸은 사냥한 고기를 나눠주면서 젊은 늑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모글리, 마을로 가서 빨간 꽃을 가져오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빨간 꽃이 도움이 될 게다. 빨간 꽃은 불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내려가 불씨가 담긴 화로를 가져왔어요. 며칠 뒤 아켈라를 족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부족회의가 열렸어요. 부족회의에 참석한 시어칸이 말했어요. 모글리를 나에게 넘겨라. 저 아이는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래, 시어칸에게 모글리를 넘겨주자. 안 돼. 그랬다간 마을 사람들이 공격해 올 거야. 늑대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시끄럽게 다투었어요. 화가 난 모글리는 벌떡 일어나 시어칸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그렇다면 먼저 네놈 목구멍에 이 빨간 꽃을 넣어주겠어. 모글리는 불타는 나뭇가지로 시어칸이 머리를 내리치며 말했어요. 이젠 늑대도 싫어. 난 인간의 마을로 가겠어. 모글리가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서워하지 마시오. 아마 정글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소. 촌장이 말하자 누군가 메수아에게 물었어요. 메수아, 혹시 호랑이에게 물려간 당신 아이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나투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촌장님,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어요. 그때부터 모글리는 메수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집에서 사는 일은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도 모글리는 옷도 입고 사람의 말도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자는 것만은 도저히 집안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들판에 나가 혼자 잠들 때면 정글과 늑대 가족이 그리워지곤 했죠. 모글리는 마을에서 물소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모글리가 물소들을 강가로 데리고 나갔을 때 큰형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여전히 널 잡아먹으려고 이 근처를 어슬렁거린단다. 만일 그놈이 다른 곳으로 가면 형이 저 바위 위에 앉아있고 이 근처로 돌아오면 다크나무 옆에서 기다려줘. 모글리와 약속을 한 큰형 늑대는 그 후로 한동안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큰형이 보이지 않자 모글리는 다크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모글리, 시어칸이 오늘 밤 널 잡으러 갈 거래. 형,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물소떼를 데리고 시어칸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큰형 늑대는 숲속으로 돌아가 아켈라를 데리고 왔어요. 물소떼를 두 패로 나눈 다음 나와 아켈라는 골짜기 위에서, 형은 골짜기 아래에서 공격을 하기로 해. 골짜기 위로 올라간 모글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어칸, 내가 왔다. 어서 나와라. 누구냐? 나를 부른 놈이. 시어칸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모글리는 물소떼를 골짜기 아래로 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물소떼를 보고 놀란 시어칸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때 큰형 늑대가 몰고 간 물소떼가 시어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시어칸은 순식간에 물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말했어요.
이 호랑이 가죽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아켈라, 이 사람을 혼내줘. 모글리의 말에 아켈라가 사냥꾼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이 늑대가 사람의 말을 듣다니. 마을로 도망친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글리가 악마라고 말했어요. 해질 무렵 모글리가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악마의 자식, 마을에서 썩 나가라. 그때 메수아가 달려왔어요. 모글리, 어서 멀리 달아나거라. 어서. 메수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모글리는 정글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켈라와 큰형 늑대를 만난 모글리는 달이 질 무렵 엄마 늑대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엄마, 시어칸의 가죽을 가져왔어요. 장하다 모글리, 난 네가 시어칸을 물리칠 거라고 믿었단다. 잠시 후 부족회의를 하려고 늑대들이 언덕 위에 모여들었어요. 모글리는 아켈라의 자리에 시어칸의 가죽을 깔면서 말했어요. 이제 시어칸은 없다. 이 자리는 아켈라의 자리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다시 우리와 함께 살자. 싫어. 사람도 늑대도 모두 나를 쫓아냈어. 이제부턴 혼자 살아가겠어. 모글리, 넌 혼자가 아니란다. 형제인 우리가 있잖아. 늑대 형제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 후 모글리는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사냥하며 정글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생각보다 제가 이 정글북에 대해서 많이 잊고 있었네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밀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고 뭐 맹수들에 의해서 길러졌다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참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동물에 의해 길러지고 뭐 이건 실제 사회적 실험으로도 막 있었잖아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야생에서도 어느 정도의 배척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도 배척을 받고, 참 스스로 대신 또 그 사고력,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사색을 하는, 또 고뇌에 빠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뇌의 영역은 또 인간의 능력을 가져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삶이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요즘에 이제 별똥이 엄마가 임신 우울증이 슬슬 이제 올 수도 있는 좀 이렇게 만삭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남편한테도 같이 올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슬픈지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좀 짠한 거에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모글리 개인의 삶이 참 안타깝네요. 안쓰럽고. 참 사회적 동물이라고는 하나 그 사회가 어느 사회이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게 또 확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양쪽 사회의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더더욱 힘들 테고요. 참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저 용맹스럽고, 우와, 동물들하고 대화도 돼? 동물 친구가 있어? 마냥 부러웠거든요. 사실 나무도 타고 다니고 힘이 얼마나 셌으면. 저는 정글짐에도 못 가는데 정글에서 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좀 다른 게 보이네요. 이 사회적으로 또 그 안에 한 개인으로서 겪었을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 또 동심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읽었던 53번째 동화 정글북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읽는 전래동화인데요. 오늘의 동화는 여우누이라는 전래동화예요. 어떤 걸까요? 이거 사파 보니까 그 소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간을 빼먹던 그런 전래동화 있었는데 그건가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목만 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운의.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부부는 삼신할머니께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부디 어여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지만 예쁜 딸을 낳고 싶었어요. 예쁜 딸을 갖고 싶다고? 멀리서 부부를 지켜보던 여우의 눈이 달빛에 반짝 빛났어요. 10달 후 부부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쁜 딸을 낳았죠. 부부는 늦게 얻은 딸을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딸은 나날이 야위어 갔어요. 아가야, 이 무얼 먹고 싶으냐? 아가야, 어디가 아프니? 부부는 딸아이 걱정에 한숨이 끊이질 않았어요. 누이 동생아, 앵두 좀 먹으렴. 오빠들이 뒤뜰에서 먹음직스런 앵두를 따왔어요. 산딸기가 더 맛있을 거야. 이번에는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따왔지요. 싫어, 다 싫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새 형제는 귀여운 누이 동생이 심통을 부리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축들이 이유 없이 하나 둘 죽기 시작했죠.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아침마다 하인들은 죽은 가축의 숫자를 세느라 바빴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말았죠. 다음날 어김없이 소 1마리가 또 죽었어요. 첫째야, 이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밤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도 자정이 넘어서자 눈꺼풀이 축축 내려앉아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또 1마리가 죽었어요. 둘째야, 이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밤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도 외양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외양간에 몸을 숨겼죠. 풀벌레 소리도 잠잠한 깊은 밤, 누이 동생이 사박사박 마당을 지나 외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소의 간을 쑥 빼먹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화들짝 놀란 셋째 아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불렀어요. 셋째야, 이 지난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누이 동생이 소의 간을 빼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졌어요. 오라비가 되어서 이 누이 동생을 시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셋째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셋째 아들은 온종일 걸어 깊은 산속 조용한 절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곱디고 온 진달래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졌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셋째 아들은 해가 갈수록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참다 못한 셋째 아들은 스님께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호리병 3개를 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주 급할 때 쓰도록 해라. 자, 호리병이 3개가 있네요. 자, 앞장에서 진달래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했다는 건 진달래는 봄을 상징하죠. 3년 정도 지났다, 그렇게 해가 많이 지났다는 얘기일 테고요. 첫 번째 호리병에는 보니까
이게 뭐 어떤 풀 같은 건데 여기 가시인가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불인 거 보니까 첫 번째가 이게 바람에 풀이 날리는 걸 표현한 건가요? 자, 어떤 얘기일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기와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형님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부모님은 오라버니를 기다리시다 돌아가시고 다른 오라버니들은 셋째 오라버니를 찾으러 떠났어요. 갑자기 누이 동생이 불쑥 나타나서 셋째 아들을 맞았어요. 누이 동생이 움직일 때마다 치맛자락 사이로 꼬리가 살랑거렸죠. 누이 동생은 저녁밥을 지어주겠다며 셋째 아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셋째 아들은 이때다 싶어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오라버니, 그렇게 몰래 가시면 어떡해요? 도망가려던 셋째 아들을 발견한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의 손과 자신의 손에 실을 묶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이 동생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셋째 아들은 얼른 실을 풀어 문고리에 묶고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텃밭에서는 누이 동생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야 해야 빨리 져라. 해가 져서 밤이 되면 오라버니 잡아먹지.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님들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셋째 아들은 쉬지 않고 내달렸어요.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그때 셋째 아들이 등 뒤에서 누이 동생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누이 동생이 어찌나 빨리 뒤쫓아오는지 금방 잡힐 것만 같았죠. 누이 동생이 말꼬리를 잡을 듯 말 듯 하자 셋째 아들은 녹색 호리병을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뾰족한 가시넝쿨이 사방에서 뻗어나오더니 커다란 덤불을 만들었죠. 가시넝쿨에 휘감긴 누이 동생이 발버둥을 치자 꼬리 9 달린 여우로 모습이 변했어요. 아까 첫 번째 호리병에 들어있던 게 가시덤불이 맞았네요. 그 틈에 셋째 아들은 더 빨리 내달렸어요.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셋째 아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누이의 노랫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파란 호리병을 던졌지요. 순간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우를 휩쓸어 갔어요. 셋째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 또 한참을 달렸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까보다 더 빨리 뒤쫓아왔어요. 제주 홀딱 넘어 말 잡아먹고 제주 홀딱 넘어 오라버니 잡아먹고. 셋째 아들은 머리카락이 쭈뼛 쏘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빨간 호리병을 힘껏 던졌어요. 호리병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주위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여우는 결국 불에 타 죽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셋째 아들은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나버리네요. 셋째 아들 그냥 비극으로 끝났네요. 야, 이게 제가 처음에 표지사파를 보고 한 얘기가 스포일러가 돼버렸어요. 네, 정말 맞네요. 외양간에 들어가서 이제 꽁무니에다 손을 넣어서 간을 빼먹는다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거의 한 20몇 년이 됐네요. 참 기억이 나는 게 오늘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스포일러가 돼버렸는데, 자, 이거 너무 읽기가 너무 오늘은 진짜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멜로디도 없이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참 이런 설정은
싫은 건 아닌데 힘드네요 진짜. 힘들어 진짜. 이렇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간만에 읽어서 또 노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여우가 참 이렇게 좀 비열하고 좀 나쁘게 나오죠. 게다가 예쁜 딸을 갖게 해달라고 저희도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 상당히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동화가 좀 약간 불쾌하고 우리 부부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은 여우가 아니어도 여우로 만들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옳고 그름을 잘 분별력 있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4번째 동화 전래동화 여우누이였습니다.